자, 35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수입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용도 지역지구 제외합니까?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요. 됐죠? 정책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악화됩니다. 무슨 실패? 정부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법 안 하시는 분들은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좀 가볍게 읽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법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이죠. 그렇죠.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맨 처음에 국계법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는 35번이 몇 번? 5번이었습니다. 36번입니다. 자, 외부 효과와 관련 있는 것은 부동성은 맞는데 부증성은 아니죠. 무슨 성? 한 개 더 있죠. 인문적 특성에서 인문적 자연적 특성에서 한 개 더 있죠. 뭐다? 인접성. 그렇죠. 정해볼까는 생산을 시장에 맡깁니다.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진다. 정해볼까? 좋아요? 싫어요? 좋죠. 있어야 되겠네요. 피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얘기했죠? 항상 공항 주변에 사신 집들 맞죠? 항상 비행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곳은 돈을 받아요. 세금 감면받거나. 근데 어떤 곳은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죠. 사실은 비행기가 소음 일으켜서 그 피해를 일으킨 범위는 되게 강범위한데 뭐 예를 들어 공항동은 주고 화곡동 일부 지역은 안 준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때 항상 논란이 된다고. 못 받는 지역에 항상 컴플레인이 건다고. 우리도 피해 입는다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뉴스에 나오던데 사람들 왜 풋볼이나 축구장 근처에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야간에 풋살 하는 경우가 있나봐. 그 뉴스 봤죠? 저 어제 그 뉴스 나오더라고. 그래서 맨날 외부효과 설명하고 나면 맨날 그 뉴스가 맨날 떠요, 유튜브에. 외부효과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막 빛공해, 소음공해 이런 것들. 그냥 그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축구장 당사자가 아닌데 그 주변에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소음공해 막 화이팅!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왜. 빛공해 이렇게. 야간에 할 때 피해 입더라고. 그래갖고, 외부효과인데? 얘기했죠. 왜? 대가나 보상을 받지 않으니까. 받은 외부효과가? 아닙니다. 맞죠. 얘기하다.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 막 초품화가 좋아요, 막 중품화가 좋아요 했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막 그것도 불쌍하더라고. 애들 막 운동회 할 때 막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초품화를 완전 좋다 그러고 들어와 놓고서는 우리 애가 막상 크고 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안 다니니까는 초등학교에서 하는 운동회가 거슬리는 거지.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너무 각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 외부, 싹 다 외부. 다시. 됐죠? 다음 4번이었고. 5번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정해볼가 발생할 경우. 맞죠? 좋은 거죠?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경우. 맞죠? 정해볼가는 소, 생산되는 거니까. 맞죠?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맞죠? 곡선 여지로 우측으로 이동된다라는 거지. 됐죠? 36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30번입니다.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서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까? 네. 토지 거래 과제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거래 규제를 함으로써 토지 가격의 안정을 취하는 제도이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맞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에서 개발이익이란 체크하시고 요거 체크합시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거 체크.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토지 선매입니다. 선매. 자, 미리 사는 거죠. 미리 사는 거. 답은 4번인데 뭐라고? 강제 수용이 아니라 뭐다? 협의 매수한다라는 거.
잘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누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나 이 토지에다가 공원 지을게 라고 얘기하는 공원 안 짓는 거예요. 이 땅 공원 지으러 줬는데 공원 안 짓고 뭐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죠? 맞죠? 그럼 얘기하는 거지. 야, 네가 가가지고 저 땅 협의해서 사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토지 선매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지. 그럼 뭐라고? 선매자 지정해서 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사는 것이 뭐다?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한다. 됐죠?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국장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을 보존하여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거 한타까지 죄송합니다. 한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에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8번은 쉽죠? 자, 극히 열악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맞죠? 정비기반시설 열악합니다. 재개발사업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면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뭐다?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대요. 요건 뭐였죠? 재건축.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후에, 30년, 40년 후에 세종시는 재개발해야 될까요? 재건축해야 될까요? 재건축. 맞죠? 세종시는 정비기반시설은 아주 좋아요. 맞죠? 도로도 깔끔하고, 맞죠? 최근에 공동굴 묻었을 테니까, 맞죠? 지금 종로 같은 데 가보면 막 아직도 그 뭐라 그래, 전봇대 막 전기차 있고 막 그런다니까. 그럼 거기 뭐예요? 거기 재개발해야 되겠지. 맞죠? 왜? 종로는 상업 지역이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30년 후에 세종시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들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면 맞죠? 근데 정비기반시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맞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38번에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9번입니다. 토지은행제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토지은행제도는 공적 기능의 확대에 따라서 커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은행제도는 사전에 땅을 사서 공익사업의 원활 및 수급 조절의 역할로서 써먹을 수 있다. 개인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공공질서를 통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 오케이. 적절한 방치책 없이 매입하면 매입 주변 지역에 뭐가 생긴다? 투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토지은행제도는 맞죠? 미리 사는 거죠. 미리 사는 거. 미리 매입해 두는 거죠. 환지는요.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받아와가지고 개발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환지 방식. 맞죠? 토지은행제도는 매입비 부담이 뭐라고? 환지 방식에 비해서는 큰 편이다라는 거. 됐죠? 다음 몇 번? 5번. 그러니까는 토지 수용이 돈 제일 많이 들어요. 왜? 필요해서 지금 당장 수용해야 되는 거니까는. 은행제도는 미리 사두니까는 그나마 좀 나은 거고. 환지제도는 뭐라고? 받아와서 개발해서 돌려주니까요. 매입비 부담이 가장 적은 거다라는 거. 하나만 들어두세요, 그냥 이거는. 39번이 몇 번? 5번이었습니다. 40번입니다.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거래세 올린답니다. 수요세 안 변해요.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뭐다? 커진다, 커진다. 커진다. 탄커 비작 기억나시죠? 자, 됐죠?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거래세가 엄청 올라갔어요. 파는 사람도 세금 많이 내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죠? 맞아요. 맞죠? 안 팔겠죠? 원래 물건 내놨다가 확 줄이는 거지. 양이 확 줄어드는 거죠. 탄력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손실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지. 왜? 경제 순손실은 뭔데? 시장의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맞죠? 최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묶일 때. 잠실에 한 달에 98개 거래되다가 2개 됐대요. 2개. 깜짝 놀랐어요. 98개 거래되다가 2개 거래돼요. 2개. 한 달 만에. 물량 다 빼버린 거지. 물량이 확 줄어든 거죠. 양의 변화가 컸던 거죠. 탄력적이었던 거죠. 손실은요? 커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이거 잔금만 하면 되는데 계약 포기 속출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많이 줄었군 라고 얘기하면서 손실이 커지겠군 생각했던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개론샘 눈에는 개론만 보여요. 아시겠죠? 경제 손실이 크겠군. 공급이 탄력적으로 양이 많이 감소했군. 이러면서 되었죠. 되셨나요? 자, 2번입니다.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며 아까 나왔죠? 수요가 탄력적. 누가?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아까 지문을 반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양도 다 보라고. 양도소득세 많이 내려요. 맞죠? 집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공급은 감소되기 때문에 가격마다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정부 실패의 하나입니다. 됐죠? 자, 종부세와 자동차 과세 기준 현재 6월 1일이다. 맞죠? 공급이 완전 비탈적인 경우에 아까 반대 지문이죠? 누가? 임대인이 전액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 40번이다.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41번으로 넘으시죠. 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줍니다. 임차인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네. 다음에 1번 맞는 지문이었고요.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만약에 원장님이 송 교수 내가 임대료를 보조해 줄게 라고 하면 여기 앞에 오피스텔 얻어 살겠지. 지금 육아 때문에 힘드니까 일이 많다 이러면서 이번에 주말에 수업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여기 와서 살겠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전용 수입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됐죠? 임대료 보조는 실질소득의 증가효과를 통해서 임대주택의 수요와 임차인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돈이 되니까요.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지만. 맞죠? 오케이? 장기적으로마다 시장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 틀린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요거 이해하고 계시죠? 왜? 단기적으로는 우리 임차인이 돈을 받았다고? 맞죠? 관리비 5만원 인상시키죠. 근데 돈이 되니까는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옆집에서 우리 관리비 5만원 싸게 할게 라고 해서 낮아지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말씀드립니다. 다음 3번이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고 싸니까요. 맞죠?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한다. 단기에는마다 초과수요만. 장기에는마다 초과수요 받고 뭐까지? 공급의 부족까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왜? 용도전환 해버리겠지. 됐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번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42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 집 없는 사람의 새로운 집을 살 때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오늘 SH 서울주택공사, 서울주택보증공사 그거 하나 청약 하나 써야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파이팅. 저 캘린더에 다 써놨어요. 전 다 써놔요. 필요한 거 있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 2번 파이팅. 아니 억울한 게 뭐냐면 행복주택이라며. 나 행복하지 않다고. 신혼부부인데 왜 행복하지 않는 거야? 집이 없어서 안 행복하다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젊은 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행복하려면 행복주택 돼야지. 뭔 말인지 알죠? 공공임대주택 8가지. 자, 이제 보세요. 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도생입니다. 분상제 해야 하네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해서 배제가 된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도시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죠. 국민주택 규모로서 분상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상제 하면은 새로 짓는 집 제대로 지어요? 제대로 안 지어요? 제대로 안 짓죠? 공급 감소 현상. 돈이 안 되니까. 질적 저하. 돈이 안 되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공급이 딱 되면 돈만 생각하면 돼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맞죠? 자, 주택법률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전매 제한 기간 보통 2년씩 받기도 하죠. 분상제의 분양 가격은 뭐다? 택지비, 땅 가격과 뭐다? 건물비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두 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42번이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43번을 넘어오시죠. 자, 이제 나오잖아. 봐봐. 이게 보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스포일러를 깐 거야. 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몇 년?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 맞죠? 영구임대는 최저소득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 임대. 맞죠? 국민임대 몇 년? 30년. 누구? 저소득 서민.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층. 야이씨, 집이 없다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 됐죠? 4번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슨 방식? 전세계약 방식. 중요한 거 있죠? 5번에 보시면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지원 있다 없다? 없다. 재정지원 받지 않는다. 이게 법에 나온 내용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번 5번이었습니다. 44번입니다.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쪽 와보세요. 자,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면 3종 세트가 딱 떠야 돼요. 첫 번째는 투자의 위험. 투자의 위험에는 몇 가지가 있죠? 투자의 위험 몇 가지? 5가지. 뭐가 있죠? 사, 금, 법, 인, 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세 가지 나뉘죠? 시, 운, 위치. 금융적 위험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죠? 돈 빌리고 돈 못 갚는 거. 범죄 위험은 정부의 정책 변화죠? 땅 샀더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맞죠? 인플레이션 위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차입자는 무슨 금리 선호? 고정금리 선호. 대출자는 무슨 금리 선호? 변동금리 선호. 맞죠? 맞죠? 어디에? 차고에. 응가. 급하다. 됐죠?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이 낮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낮은 황금성으로 인하여 시장가치의 손실 가능성. 맞죠?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지금 달러랑 금 사 모아 놓으시는 분들은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달러를 좀 모았죠. 오, 이거 학교는 돈 버는 민법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뭐 해서 뭐 할 거예요? 옆 사람 때릴 거예요? 사기기만 그러니까 차고 안 할 거잖아. 맞죠? 학교로는 돈 버는 가르치잖아. 투자 딱 가르치잖아. 아시겠죠? 봐봐요. 이거 인플레이션 심해진다. 맞죠? 원래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지금. 근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작년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럼 금하고 달러 좀 사놓는 거지. 금이 뭐 최근 몇 개월 동안 뭐 40몇 년 만에 역대급 오르다 그러던데요? 저희 집 애가 지금 이제 100일이랑 돌 때문에 이제 금방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82만원, 83만 달러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그 금 1g 있잖아요. 1g. 큰 거 말고 1g 그 납작한 거 있어요. 그 1g. 그거 사서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26만 달러 그러더라고. 그럼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그럼 80만 원 넘거든요. 그래갖고 어머니 금 좀 사놓으라 그랬어요. 금 좀 사놓으라고. 달러로. 그래갖고 앞으로 좀 더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1,400원대 밑으로 아래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외환은행 가서 팔아먹으려고. 아시겠죠? 화이팅. 제가 옛날에 그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그때 알바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캐나다 달러가 높아가지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캐나다에서 돈 모아가지고 한국에 왔었더니 돈 쓸 수가 좀 쓰는 맛이 있더라고. 좋네? 그때 이제 20대 때 깨달았단 거지. 화폐는 화폐로서 액면 가치가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가치 가질 수가 있구나. 그때 몸소 깨달았던 거지. 그래갖고 달러가 오르겠네 싶어. 달러 좀 모아. 그럼 인플레. 다 나오잖아. 투자의 위험이잖아. 위험을 감수했잖아, 내가. 1,400원 갈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야, 그거 왜 사냐 그랬어요. 달러한테. 야,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뉴노멀 이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 이러면서 막 지금 1430원까지 넘었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럼. 야씨, 그것이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 맞죠? 투자의 위험. 됐죠. 네. 화폐 가치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원칙은 살인다고 얘기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의 가격은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실무 경제만 학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인플레이션 발생합니다.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화폐 가치가 폭락하니까.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면 돼요. 물론 옛날처럼 이렇게 브레튼 우드처럼 금본위 체제가 깨지고 난 뒤부터는 미국의 달러 마구 찍어내니까는 화폐 가치는 좀 더 떨어지죠. 근데 자산 가치는요 보호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얘기하고, 해지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으로서 자산 가치는 그래도 가치 보존력이 좋아서 유지가 되거나 혹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 집값이 가장 올라간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돈을 마구 찍어내서 그래요. 코로나 때 코로나 3년 동안 찍어낸 돈이 미국이 42년 동안 찍어낸 돈의 양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화폐 가치가 날아가 왔으니까요. 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학교 시간이니까. 내년에 와요. To be continue. 내년에 와요. 아시겠죠? 자, 틀린 것을 몰라라. 자, 요거하고 두 개 알려드릴게요. 자, 금융적 위험이란 현금화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입니다. 금융적 위험이에요? 아니죠. 뭐다? 유동성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지표를 알려드리면은 저희는 그나마 좀 좋다고 보는 부분도 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좀 조금은 좋아질 것이다. 지난 과거 한 3년보다는. 그렇습니다. 투자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되면 상승한다. 맞죠? 3번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비율이 커질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빚내서 투자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해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고정이자 대신 변동이자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대변.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수익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맞죠? 44번에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45번입니다. 자, 위험의 3종 중에 첫 번째는 투자의 위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총위험입니다.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되죠.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맞죠? 요게 총위험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개발의 위험. 몇 가지? 세 가지. 맞죠? 법, 율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줄이는 걸 고민하셔야 되겠죠. 범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한다. 됐죠?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범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라. 그래야 나중에 이용 계획이 바뀌어서 고생할 일이 없다. 됐죠? 땅을 샀는데 이용 계획이 확정 안 됐어. 갑자기 개발 제한으로 묶여. 큰일 나는 거죠. 집 못 짓죠. 두 번째, 시장 위험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다? 시장 분석. 두 번째는 시장성 분석. 세 번째는 흡수율 분석. 맞죠?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보는 것이고, 시장성 분석은 매매 임대대 가능성 보는 것이고, 흡수율 분석은 팔리겠니 보는 거죠. 됐죠? 마지막 비용 위험은 개발업자가 떠나야 될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위험으로서 뭐 가입해야 돼요? 최대 가격 보증계약 가입하셔야 되겠죠. 나 200억까지만 쓸게 라고 얘기하는 거. 됐죠?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위험에 대한 글자가 딱 뜨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다? 투자 위험. 5가지. 사금, 법인유. 두 번째 총위험, 포트폴리오 총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 세 번째는 저 뒤에 개발 위험이에요. 법, 시, 비. 범주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세 가지였습니다. 됐죠?
우리 다음 주에 한 장 정리 내용도 나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줬잖아 지금. 오늘은 2장 정리, 다음 주에는 한 장 정리. 아시겠죠?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어. 자, 45번입니다. 부동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요. 자, 부채 감당 어떻게 구하죠? 순위업소 나누기 부채 서비스. 1보다 크다는 것은 분자가 크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맞죠? 뭐가 생긴다? 정의 레버리지가 생긴다. 왜? 순영업소득이 더 크니까.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나왔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레버리지 지렛대죠? 레버리지 수익률의 종류 몇 가지? 3가지. 맞죠? 지분 수익률 지, 총자본 수익률 총. 세 번째는 저당 수익률 저. 3가지죠, 맞죠? 그래서 지총 저. 지분 수익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뒷시간에 2장 정리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총저에서 지분 수익이 가장 크다. 무슨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 돈 빌리기를 잘했다. 맞죠? 두 번째, 지총저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크다. 돈 빌렸다가 큰일 났다. 부의 레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저당 수익률이 금리예요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쉽습니다. 금리가 높아요. 돈 빌리면 큰일 나고, 금리가 가장 낮아요. 마음대로 빌려오세요. 이게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왜? 금리가 엄청 싸니까. 됐죠? 그 말씀드립니다. 지금 참고로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코로나 때 대비 금리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은 3배까지 내더라고. 7, 8% 내더라고. 그때 제가 실제로 해줘봤었는데 2.83인가 2.8인가 그랬었어요. 코로나 때. 지금 얼마예요? 다 5점대 넘어요. 대부분 다. 비싼 거는 6, 7도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됐죠? 자, 2번입니다.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수익률 높습니다. 지총저, 총저. 총저니까 뭐다? 정의 레버리지. 맞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뭐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죠? 지총 저니까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부의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바뀔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뭐다? 커진다. 상승한다. 됐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 비율은 어떻게 구했죠? 대, 부, 가. 부채를 무엇으로? 가치로 나눈가. 부채비율은 어떻게 구했죠? 부, 지.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가. 됐죠? 45번 몇 번? 4번이었습니다. 46번 넘어오시죠. 위험의 처리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위험 회피입니다. 위험한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됐어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얻는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수익이죠. 그래서 뭐다? 무위험률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위험 자르고 조정 자르고 할인율.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맞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요거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보수의 예측 방법입니다. 수익의 추계치를 어떻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맞죠?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다음 몇 번? 3번. 맞습니다. 이런 손님 만나면 힘듭니다. 그죠? 이런 손님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4번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하는 것은 위험의 전가에 해당한다. 맞죠? 떠넘기는 거죠? 맞죠?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더 큰 위험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위험의 통제와 관련된다. 맞죠?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맞죠? 투입 요소 대비 뭐다? 결과치. 됐죠? 이거 기억나시죠? 경비 아저씨는 민감도가 높아서 자르면 안 되고
아파트 단지에 나무 심는 거, 조경은 좀 덜 심어도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46번 몇 번? 3번이었습니다. 47번입니다. 곱더죠, 곱더. 맞죠? 곱하고 더하고. 자, 요게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죠.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요걸 어렵게 내려면은 뭐까지 포함하면 돼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넣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헷갈릴 필요 없죠. 자, 곱더 하시면 되죠. 자, 곱합니다. 얼마? 1.0. 곱합니다. 몰라요. 곱합니다. 얼마? 6.0. 됐죠? 11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요? 4 나와야 되겠네요. 맞죠? 몇 프로? 10%.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진짜 계산 문제만 마음 문제 나오면 제가 3달 만에 끝내줄 수 있는데 100일 완성해줄 수 있는데 계산 문제만 나오면 한 달 동안 공식 외우라고 주구장창 가르치고 둘째 달에 계산 문제 한 500제 풀고 셋째 달에 모의고사 보면 됩니다. 그럼 진짜 100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난이도가 이 정도면은 뭐 한 달도 가능합니다. LQ 문제 나오고 기계수능 계산 문제 나오고 정보 현적시 나오고 맞죠? 그 다음 주에 보시면은 제가 쉬운 계산 문제 시리즈 탑 10 있어요. 그 쉬운 계산 시리즈 탑 10 있어요. 그 보신 분, 그 본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밴드에 가면 있어요. 자료 올려놨어요 이미. 그 쉬운 계산 시리즈 10종 딱 뽑아놨어요 제가. 그것도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다음 주 오시라고. 다음 주에 그거 하면 이제 영원히 못 봐요. 꼭 오세요. 아시겠죠? 슬퍼. 됐죠? 다시 밟아 넘어가시죠. 슬퍼. 자, 포트폴리오 설명을 틀린에서 올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상관계에서 다시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위험이 완전 제거되는 거 맞는데 모든 위험이에요? 아니죠, 뭐다? 비체계적 위험. 다음 몇 번? 1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구성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효율적 프론티어. 맞죠? 점들의 집합인 선이죠. 무차별 곡선, 보수적, 공격적. 맞죠? 접하는 곳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맞죠? 위험, 여기 뭐다? 수익.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보호소 투자자가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므로 기울기는 가파르고요. 공격 투자자는 뭐라고? 더 적은 수익을 요구하니까. 맞죠? 기울기는 더 완만하다. 여기까지. 됐죠? 됩니다. 이제는 와이프가 이제 몸을 살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미혼, 기혼. 아시겠죠? 이해되죠, 지금? 옛날에 막, 야, 코이 몰빵 가! 막, 잡코이 몰빵 가! 했는데, 와이프 갑자기 보더니만, 옮겨! 예금 넣어! 무위험에만 투자해! 해가지고, 강제당하는 거지. 무위험률에 넣어! 막, 금리 얼마야? 막, 무위험률에 넣어! 큰일 나! 막 하면서, 굶어 죽일 셈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보험을 많이 들더라고. 동일한 위험 증가에 있어서 수익이 많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입니다. 두 개별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자산 간 상관 요소마다 음수인 경우 반대로 움직이는 소리가 있죠? 위험 절감 효과가 더 크다. 됐죠? 아실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그 미국 증시가 폭락했어요. 폭락. 그 트럼프가 중국이랑 거래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금 투자하신 분들은 금을 합시다. 안전자산이니까. 금 투자하신 분들은 좀 적이 떨어졌지. 근데 막 기술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왜, 막 반도칩 이런 데는 확 폭락해가지고 박살났죠. 그래서 참고로 그날 시총 1100조 날라갔어. 1100조. 삼성전자 거의 3개가 날라간 거예요. 하루 저녁에. 어마어마했죠. 근데 오늘 다시 또 반등하더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돈 버는 거야, 학교로. 내가 얘기했죠. 학교론 쌤들이 잘 산다고. 공법쌤은 저기 멀리 살아요. 막 팍주리는 살아요. 파주리는 막 땅 보러 다닌다고. 아무 쓸모가 없어. 민법 교수님 법만 파가지고 저기 막 먼데 살아요. 막. 우린 법만 하면 막 딴 거 몰라도 돼. 말하면서. 개론쌤 뭐 하는 거예요? 돈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니까. 학교론쌤들이 셈에 되게 밝아요.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거. 네, 4번. 무차별국수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특별한 사람이야. 맞죠? 보수적, 공격적. 소산 있죠.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다. 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기 싫은 거야. 됐죠?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다. 변이계수는 뭐다? 표준 편차를 무엇으로? 수익률로 나눈 것이다. 위험을 무엇으로? 수익률로 나눈 것이다. 변, 위, 수. 위험이니까 위에, 수익률이니까 아래에. 됐죠? 자, 49번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는 이제는 모르시면 버리셔야 돼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평가계수, 내가계수. 평가계수는 일시불의 평가계수, 연금의 평가계수. 맞죠? 그럼 뭐 세 번째 뭐다? 저당 상수. 됐죠?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 감채 기금계수. 맞죠? 일시불과 일시불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일시불의 현가랑 저당 상수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연내 감기도 역수관계. 그래서 하얀색은 역수관계. 역수관계 곱은 1이 된다. 됐죠? 그리고 곱셈 공식 하나만. 자, 감채기계수에서 연형 곱했습니다. 뭐가 나와요? 일시불의 평가. 모양 기억나시죠 이제? 자, 저당 상수에다가 연내 곱했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일내. 됐죠? 자, 1번님 보시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저당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연금의 잠시만요. 틀리죠? 맞죠?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저당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맞죠? 왜? 역수관계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 내가계수는 역수관계이다. 맞죠? 네. 아니죠. 미안해. 연내와 일시불은 역수관계가 아니죠. 아! 3번! 원리금 균등 상환은 뭐 나와야 된다? 저당상수 나와야 된다. 맞죠? 4번. 현재 10억 원인 주택가격이 얼마?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주택가격이 뭐라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마다 내가계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맞죠? 잔금 비율은 남은 돈, 상환 비율은 갚은 돈. 두 개 뭐가 된다? 1이 된다.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되셨죠? 요거 모양 하나 봐두세요. 저상, 연내, 일내, 감기, 연현, 일현. 됐죠? 요거 하나 봐두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연현 곱하기 일내 뭐가 됩니까? 네. 자, 잘 보세요. 자, 하나 더 하고 끝냅시다. 자, 이쪽 보세요. 한 개 더 할 거예요. 뭐 할 거냐? 자, 연내 곱하기 1현 뭐가 나옵니까? 연현이 나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요거예요. 연금과 일시불 곱하잖아요. 그리고 두 개 시점 달라요. 현내, 내현이에요. 자, 연금이 무조건 나와야 돼. 오케이? 연금과 일시불이 곱 뭐라고? 연금 나오고 뒤에는 일시불 게 나와야 돼.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원래 연현과 빨간색 할게요. 연현과 뭐의 곱? 일내의 곱은, 요거의 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모양 알고 계세요? 자, 잡으세요. 연금과 일시불의 곱은 연금 앞에 게 오고 일시불 거 뒤에 거 온다. 됐죠?
똑같죠? 연내 1년입니다. 연현이 오겠네. 됐어요? 얘도 보세요. 연현 1내죠. 연내가 되겠네.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연현 1년인데 뭐가 나와요? 연현이 된다. 이 뜻이야. 됐죠? 그러면은 요걸 곱해서 여기 나왔으니까는 반대로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곱하는 거 아시겠죠? 감기, 연현, 일현, 저상, 연내, 일내 기억하시고 역수관계 3개, 일시불과 일시불, 역수관계, 연현, 저상, 역수관계, 연내, 감기, 역수관계 기억하시고 연금과 일시불을 곱하면 연금 그대로고 일시불 거 뒤에 거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자료 또 있어요. 제가 다 써놨어요. 한 장 정리 다 써놨습니다. 틀릴까봐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썼는데. 자, 50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아기를 낳고 아기한테 바로 그 주식 통장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연금의 내과 계획을 통해서 30년 후의 가치를 매겨본 거죠. 한 달에 10만 원씩 적립했을 경우 30년 후에 얼마인가. 아빠가 혼자 계산해서 딱 잘해 보여준 거죠. 모르죠, 아직까지 100일도 안 됐으니까는. 근데 이렇다라고 보여준 거죠. 얼마분의? R분의 1 플러스 R에 N-1로 넣어서 보여준 거지. 그럼 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줄 때 곱하기 맞죠? R분의 1 플러스 R에 N-1 맞죠? 요거 수익률 기간 몇 년? 30년 이렇게 넣어준 거지. 그래서 계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스윗해서 먹는 거예요. 30년의 가치는 얼마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알죠? 720 연금복권. 이거 알죠? 연금복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년 동안 700만 원씩 떼십니다. 20년 동안 700만 원씩. 그래서 720인 거예요. 그럼 700만 원에서 22% 제외하고 줘요? 그럼 78%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이게 자기가 받는 돈이에요. 564만 원이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546. 외우고 있어요. 될까봐. 안 될 것 같아요? 됐죠? 546만 원 매달 받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것도 구하면 되지. 근데 한 방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한 번에 받고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마치 된 듯 물어봤어요. 한 번에 안 준대요. 맞죠? 똑같은 가치면 한 번에 받는 게 유리하죠? 왜? 똑같은 금액이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거 일시불 수령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 사는 거예요. 한 방에 받으니까. 그래서 연금복권은 물론 좋긴 하지만 같은 금액이라면 한 방에 받는 것이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 돼요. 이것도 아시겠죠? 이거 대표. 자, 공식으로 가시죠. 자, 연형 구하여라. 쉽죠? 연금에 나왔으니까 밑에 뭐다? R분의 맞죠? 현재 가치니까 어떻게 해요? 1 빼기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됐죠? 자, 그대로 쓸게요. A는 향후 30년간 매 월말 50만 원씩입니다. 맞죠? 그럼 얼마? 50만 원 곱하기 맞죠? R이 몇 프로예요? 5%인데 맞죠? 5%지만 연 5%죠? 매 월이니까 얼마 나눠야 돼요? 12로 나눠야 되겠죠? 5%는 얼마? 0.05가 됩니다. 됐죠? 12분의 0.05분의 이거 쓰시면 되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12분의 0.05에 맞죠? 얼마? 30년이죠? 몇 개월? 12개월 마이너스 30년 곱하기 얼마? 12개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5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되셨나요? 51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저희는 5분만 쉬었다가 요거 지금 2장이 남아있죠. 2장 정리. 자, 요거 잘 정리하시면 15점이 없대요. 최소 5문제, 6문제. 왜냐면 무조건 나와요. 계산 문제, 10문제. 학자, 2-3문제. 맞죠? 총 한 12문제, 3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반만 맞춰도 15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두 장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정리는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5분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